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정부는 초중고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최초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도를 진행하는 사이에 오늘 0시 기준 또 질본에서 확진자 수에 대한 공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84명, 8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요. 오늘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는 8,320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1,401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84명, 격리 해제는 264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추가 확진자 구분이 좀 나왔는데요. 대구는 32명, 경기에서 31명, 서울이 12명, 경북 5명, 인천과 경남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사망자는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전체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일단 공식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교수님, 글쎄요. 확진자 수는 일단 70에서 8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확진자 추세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70명, 80명 선, 100명 선 밑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방역 당국의 방역 정책과 실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사망자 수는 어제는 저희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6명 정도가 나왔어요. 치사율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분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치명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퍼센트지가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였습니다. 그러다가 검사 인원이 늘면서 0.6%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1% 가까이 올라가 0.9%까지거든요. 근데 외국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라든지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찾아내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당분간은 사망률은 이 정도 선, 1% 전후에서 머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환으로 분류돼서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 또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은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수도권 내 집단 감염 확진자가 많은 곳이 구로콜센터와 그 은혜의 강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에서만 확진자가 50명 가까이가 나왔는데 첫 확진자가 나온 지가 지난 9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뭐 일주일이 지난 시간 후에나 이런 집단 감염이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 첫 감염자에 대한 접촉자를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 인과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 나오는 그 일자만으로는 조금 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단 며칠 늦은 것이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제, 그 성남시, 경기도 간의 어떤 협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 구로콜센터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는 아직까지 좀 확인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에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금 조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가 한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이번에 성남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촘촘하게 긴장을 유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대구 사례에서 대량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훈을 알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병을 계속 예방하고
즉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다행히 그래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의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듯이 계속 환자 찾아내서 치료하고 접촉자 격리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이 은혜강 교회에서 교회 예배 참석자들에게 소독을 하겠다면서 입으로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담아서 뿌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도 사진으로도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1월 20일 첫 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질병관리본부와 또 보건복지부 쪽 사이트에 가시면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어디에도 소금물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이러스는 소금물에 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외부적으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싶다면은 60도씨 물에 30분. 이 지나야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60도씨 물에 30분 이상. 30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외선으로 1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에탄올, 뭐 알데하이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소독제를 쓰면 예. 그 소독제에서 사멸되는 것이고 소금물은 사실 너무나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관리를 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초창기 초기 정보만 있어도 저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황당하죠. 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게 초기엔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양파를 끓인 물을 먹으면 된다는 식의 뭐 이런 가짜 뉴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의료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퍼나르거나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는 저 교회 같은 경우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체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란 분도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저게 뭐 마치 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은 그분이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인식이 된 거고, 그걸 또 아주 검증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들한테 사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 떠도는 정보들을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방역당국에서 어떻게 하는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거 따르면 되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어떤 얘기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또 하나는 정말 검증된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도리어 부작용을 날 수도 있고요. 방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온라인 검색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내용이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예.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를 통해서 1:1 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도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딴 데서 지금 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예. 것은 문제가 있다는 예, 생각입니다. 다시 질병관리본부.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실은 뭐 조그만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집보다 조금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공간에서 이 분무기 하나를 이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사를 해서 입안에, 사실상 이건 바이러스를 서로 공유하겠다는 뭐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들이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입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분무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의학적으로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쁜 것인가 하면요. 첫째는 소금물 자체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 소금물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그 소금물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 안에서 증식된 바이러스를 모든 교인들한테 뿌려줬을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두 번째는 뿌리는 과정에서 입에 좀 닿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떤 환자한테 닿은 바이러스를 다음 분들한테 넣으면서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진했을 겁니다. 생리식염수는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여겼을 테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내과에서 가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유발 검사를 하는데요. 그때 쓰는 게 고장의 소금물입니다.
4% 5%짜리 소금물을 만들어서 쓰면 그걸 뿌리면요. 환자들이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기침하면서 나오는 가래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뿌렸는데 그럼 바로 기침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침이 주변에 비말이 퍼지면서 또 옮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나쁜 행위였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확진자의 경우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뿌림으로써 내가 기침이 더 유발되면서 더 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 사건을 보면 정말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가짜 뉴스가 어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짜 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좀 그러니까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당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 피해가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짜 뉴스 중에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어디 지역을 갔다. 근데 사실 그게 가짜일 수 있잖아요. 어느 예. 가게에 방문했다는데 예. 그럼 가게 주인은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처벌을 받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엄청난 그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퍼뜨리고 퍼나르고 본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그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저는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정말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날라서 사회적 어떤 대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이런 일들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재정이 좀 튼튼해서 그럴까요? 어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랄지 지금 이 기간에 주일 예배를 많이 좀 하지 않고 그렇죠. 있다. 뭐 네. 정부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예. 중소형 교회는 좀 그런 시설이랄지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예. 지난 또 이 교회 같은 것처럼 1일이나 8일날 또 주일 예배를 하는 경우도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당분간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또 문체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게 되기 쉽지 않나 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없어요. 이걸 종교시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못하는 건데 그냥 요청하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천주교처럼 아예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 있는 곳이면 예를 들면 교황청이나 이게 지시를 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걸 다 따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만 일반 교회들은 기독교는 다 개인별로 교회 개개별로 운영이 되거든요. 물론 노예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 지금 이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이 연합 교단인 걸로 독립 교단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독립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필요한 이유는 안수를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교단이 필요한 건데 거기 가서 안수가 끝나고 나면 목사로 임명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일반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예. 이런 장로교 이런 교단들은 그래도 교단이 있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좀 지시를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교회들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교단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중소교회들은 숫자가 적잖아요. 물론 여기는 그렇게 또 100명 정도 된다, 13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적은 데는 30명, 40명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럼 이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기 3층, 4층을 임대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임대료도 내야 되죠. 목회자 사례비도 줘야 되죠. 또는 뭐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이제 제가 볼 때 저 목회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모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거나 대형 교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이 모이게 하고 자꾸 모이게 해서 그분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소형 교회들은 또 개인의 개개인적 만남이나 아니면 조그만 모임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멈추지 못하는 대형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갈 확률이 적지만 소형 교회들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재 문제도 부족한 면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대형 교회들은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시설들이 어느 정도 완비돼 있기 때문에 쉽게 온라인 예배로 전향할
할 수 있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이제 휴대전화로 찍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어려움도 결국 온라인 예배를 회피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집단 간의 모임이 있으려면 일정 부분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에 떨어져 앉기, 그리고 그 시설에 입장을 할 때 열 감지기를 설치를 해라, 그리고 손 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지키지 않은 교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해요. 특히나 열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비할 수 없었다, 구하기 힘들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교회 예배와 관련을 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지켜져야 한다라고 좀 보십니까? 예, 그 예배도 예배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 피크인데 네. 모임 자체를 자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십시오. 유럽에서 처음 나왔을 때 100명 이상 모임하지 말라 했다가 지금 50명까지 떨어지고 심지어 상점이 다 문을 닫고 뭐 학교 폐교는 물론이고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책을 결정할 때 부담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일정 기간 사회적 집회를 금지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지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규모 모임들에서 조금씩 집단 감염으로 이행되는 부분에 그 고리를 자를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최 교수님 우리 정부 세종청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수부 그랬었죠. 직원들 많이 감염 확진이 됐죠. 27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국무회의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국무위원이 한 명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해수부 장관이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확진자와 같이 공간에 있었던 걸로 밝혀져서 본인이 자가격리를 했고요. 음성은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음성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감염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자가격리한 상태고 이제 문제는 해수부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검진 받고 사실은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자가격리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면 더더욱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도 안 지키는데 나를 내가 지켜야 되냐 이런 의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해수부 그 직원들 중에 몇 분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철저하게 지켜줘야. 국민들한테도 그런 얘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수부의 직원들이 이런 문제, 이게 27명이나 감염이 됐고 지금 현재 세종청사에 990여 명이 검사를 하고 290명이 자가격리된 상태잖아요. 예. 만약에 정부기관이 업무가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방역 업무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기일수록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중간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명단보다 479명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 명단 중에서도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 그리고 뭐 의료진들도 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뭐 확산은 사실 일정 부분 좀 진화가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일정 부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대구교회 어려운 확산은 일정 잠복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로 인한 전파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첫 발견이 2월 18일 날 31번 환자 보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 사실 웬만한 잠복기는 지났다고 보는데요. 우려는 그 이후에도 소규모 모임이 좀 있어서 계속 대구의 어떤 아파트의 집단 발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때 모임이 끝났으면 생기지 않았을 시기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료진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의료진은 뭐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급속하게 버틸 수 있고 그 만나는 사람들은 다 노령층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지금은 계약을 아직 안 했지만 그 아이들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면서 부모나 조부모님한테 병을 네.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면으로 드러난 분들은 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문제 좀 중요하게 좀 다뤄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개학 연기 관련해서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합니다. 예. 연기, 그러니까 추가 연기죠. 지금 2번 했고 3번째 연기가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중대본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무회에서 논의를 하고 오후 2시에 교육부가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연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 뭐 교단에 계시니까 예. 또 어떤 느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부모님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 오십시오, 뭐 학교 와도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아이를 보내는데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만약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개학 연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네.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걸 개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상황에서 바로 개학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뭐 수능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학사 일정을 채우기 위해서 개학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뭐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거나 또 이 학생들이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집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사회적 감염을 또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경우 그러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끌고 가는데 또 다른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학교를 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봤을 때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학교에 개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안해서 아이들 보내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예. 생각도 듭니다. 언제가 되든 계약은 하게 될 텐데 부모 입장에서 어떤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잘 마련이 돼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지를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일단 아픈 아이들,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안 와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아직 개학도 안 했지만 예. 매일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체온을 재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보다 더 철저하게 증상이 있으면 학교 오지 마라. 예. 와서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제 개학을 해서 뭐 한 교실에 모여 있게 되면 참 의학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예, 방역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교실에 2m 거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수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으로 과연 그 많은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깨끗한 마스크를 매일 취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 기침 예절이란 겁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다 못 쓰거든요. 기침할 때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옆에 아이들한테 퍼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균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고리, 손잡이 등등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곳에는 수시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뭘 만지고 나면 또 소독하고 손 닦고 하는 아예 교실 안에다가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세면할 수 있는 예. 아니면 이 소독제를 비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면 그나마 발생을 줄이고 전파를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개학이 연기되더라도 또 그 전에 사전 방역 교육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개강 대학 했죠? 네, 했죠. 네.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요. 네, 온라인 네. 수업을 많이 맞습니다. 교수님들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어제 그래서- 첫날이었는데 이게 예. 뭐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다운됐어요.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동시간에 접속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들이 충분한 서버 용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교수들은 이미 지난주에 이번 주 강의할 영상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학생들이 자기 수업에 접속을 해서 그걸 다운받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과제물에 대해 제출도 하고 본인이 출석 체크도 해야 되거든요. 예. 출석 체크를 하려면 원래 수강 신청을 했던 시간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니까 서버가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들 지금 뭐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 중앙대, 한국외대 뭐 이런
가운데 전부 다 지금 일시 예. 다운이 됐었는데 서버를 늘리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원격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준비할 막 시간이 좀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근데 그걸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운이 되고 뭐 다운 받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계속 버퍼링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 불편함이 생겼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다. 대학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이게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초로 연기가 됐거든요. 저희도 지금 대면 수업을 연기를 해놨어요. 네. 현장 수업을. 그리고 이제 3월 말까지는 온라인 강의 계속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강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더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학생들이 등록금 내고 수업 신청했는데 이게 수업을 제대로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자체는 학교의 책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 잘 점검하고 교육부도 학교만 맡겨놓지 말고 좀 그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버의 질 개선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생소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없으니 맞아요.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또 출석 아까 말씀을 좀 네, 해주셔서 네, 네. 출석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학점 맞아요. 평가에 있어서. 네, 그런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제대로 또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네. 답답할 것 같아서 네, 네. 학교 교수들 차원에서도 이런 평가 제도에 있어서의 좀 차별도 좀 차이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출석이야 사실은 그걸 보면 출석으로 인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운해서 보거나 접속해서 보는 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남으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평가의 문제. 예.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도 이제 토론 위주 과목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강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표하거나 토론하거나 예.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기 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아니면 답변하고 이런 방식밖에 되지 예. 않아요. 이러다 보면 원래 그 수업의 그 개설 목적과 다르게 성과가 제대로 안 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건 평가도 사실 그래요.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토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토론에서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 요소로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서 토론을 안 하고 온라인 상황이 되면 온라인으로 제가 뭐 예를 들면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평가에도 상당히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의 방향 자체가 일정 부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되고 예. 방향도 일정 부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무증상 감염 얘기 좀 할게요. 그 초반에 나왔을 때는 조금 이게 낯선 경우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통이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20% 가량은 태어날 때까지도 무증상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든 간에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치료한 이후에야 어떻게 상관없습니다만은 내가 무증상이라는 거 모르는 부분들은 여전할 것 같고 의료진도 어떻게 이걸 처치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지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이 우리나라에 지금 20%로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결국 이제 총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서도요. 중국에서는 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유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 검사를 사실은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에 관련된 사람은 무조건 검사를 다 했죠. 그래서 많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그리고 지금도 아직 문제가 되어 있는 결핵을 보십시오. 결핵은 이와 같이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뽑아보면 결핵 항체가 이미 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중에 대부분은 나는 결핵은 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코로나를 빨리 사실은 극복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무증상 감염일지라도 바이러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확진을 했기 때문에 네. 암만 증상은 없어도 그 바이러스는 남한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쓰고 늘 손 씻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유럽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세계 확진자 현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면서 중국 바깥에서의 확진자 수가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유럽의 확산세가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거든요. 하루 만에 뭐 1,000명은 훌쩍 넘고 있어서 유럽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독일,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많고 이태리는 조금 예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네. 이태리는 일단 의료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고요. 이태리에 있는 의사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외국으로 가죠. 제가 영국에 유학할 당시에도 이태리 의사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중환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예. 반면에 우리는 지금 뭐 중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의료 인프라의 차이,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너무 대비를 안 했다, 예상보다는 했다는 그런 좀 부실한 대응 때문에 유럽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각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게 코로나 변이 때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럼 그거는 가짜 뉴스인 거죠? 아직까지는 변이는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바이러스는 딱 한 가지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바이러스가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 달라요. 지문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바이러스도 우한에서 들어온 거, 베이징에서 들어온 거, 광저우에서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지금 섞여 있는데 예. 그 차이만 갖고는 우리가 큰 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단한 변이가 생겨서 갑자기 독성이 늘어난다든지 전파력이 늘어날 때 변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RNA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를 합니다. 언젠가는 변이를 할 것입니다. 더 나쁜 쪽으로 변이를 안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 상황, 뭐 중동 상황, 아프리카도 이제 30개국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뭐 전 세계가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좀 줄었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이제 G7 국가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했는데 예. 백신 이야기도 했고요. 뭐 예. 경제 관련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뭐 뉴욕 증시 다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각국 정상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에 대한 어떤 대처도 필요하지만 좀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함께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는 부분. 저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한테 안정감을 줘야 사재기도 줄어들고 경제에 대한 어떤 활동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G7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의 문제, 공통의 문제로 삼고 함께 노력하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장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증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요소가 너무너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미국이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보세요. 미국이 하루아침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면서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가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통해서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걸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뭐 수천 명이 지금 2~3천 명 자체가 확진자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정부 자체가 이걸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G7이 함께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찌 보면 전 세계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막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경제의 일정 부분 급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 문제라고 봐요. 예. 이거 한 나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 세계의 문제로 보고 경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시장의 긍정적인 사인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 교수님께 미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8주 동안 50명 이상 행사도 열지 말라라는 권고도 했고요. 일부 주에서는 통행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들을 막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입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CDC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최대한 늦추긴 늦췄는데 늦춘 상태에서 유입이 되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도 사실 놀라고 있어요. 예. CDC의 능력을 우리가 좀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지만 예. 검사 키트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WHO의 공고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가 됐고 자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진단을 좀 빨리 해서 우리나라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시기를 놓쳤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가 비상 사태까지 선포를 하고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직접 생활 수칙 10가지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역유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외국 특히 유럽 쪽에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은데 유럽 전역으로 우리 특별 입국 절차 밟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대됐죠.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 잘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유럽 전역으로 넓혔지만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민들도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방문했다 돌아오신 분들 중에 이제 감염돼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확진자가 있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외국인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내국인들도 혹시나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이 지금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첫째는 입국하는 통로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 오신 분들을 따로 독립적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만들고 문진이라고 해서 자가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자기 증상을 쭉 기록해서 그걸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입국할 당시에 그 전화번호를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거기에 머무르는지, 장소까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전화기에 바로 앱을 깝니다. 그게 이제 자가진단 앱인데요. 예. 그 자가진단 앱에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본인의 열이 나는지 건강 상태 이상이 없는지 다 체크해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밀접 접촉자로 확인이 되거나 근처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면 이 사람을 즉시 찾아내서 격리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뭐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을 하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일정 부분 뭐 해외에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중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정말 머리 좋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 예. 예, 정말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고요. 이미 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비바람을 먼저 맞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따라 할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다 따라 할 거고 이미 지금 미국서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그 외에 뭐 다른 방법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와 환자가 분리돼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또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갑이 달린 구멍에 손을 넣어서 아크릴벽 밖에 의심 환자 검체를 채취하는 이 방식입니다. 직접 글러브 접촉을 할 머리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레벨 D 방호복도 그 의료진 입장에서 사실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구멍에 손을 넣어서 이 면봉을 또 길게 또 이 코 쪽에 좀 넣어서 이 채취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방법 보시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것도 참 머리 좋은 사람이 예, 그걸 만들어낸 예. 겁니다. 아주 좋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레벨 D를 다 입고 하면 뭐 여기 자국 나고 뭐 땀 나고 이제 힘드는데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받는 분도 뭐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칠 수 예. 있다는 그런 안도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북 하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데 전화 부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병원 내 감염이랄지 의료진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선별 진료에서 오는 그 분들 또 격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 가면 예전에 저런 게 없을 때는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니까 1시간씩 거기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선별 진료소에 온 분에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염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불안감도 기다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의료진들은 그분들을 계속 일대일로 만나서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호복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 저런 아이디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거잖아요. 검사 받는 분도 드라이브 스루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차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요. 예. 그것도 지금 전화 부스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크릴로 벽을 만들어서 격리를 시켜놓으면 오시는 분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왜냐하면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저기 선별 진료소 갔다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확진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내게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불안감들을 떨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의료진들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일반인들이 감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계속 환자들을 보게 되고 또 검사 받으러 온 사람을 접촉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감염이 되면 그게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저것도 아마 수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런 방식으로 지금 검사를 하는 게 한 사람당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을 좀 해주나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별 진료소 안에서 하면 이게 검사를 하고 나면 막 예. 기침하고 하니까 예. 소독을 하고 일정 시간 기다려야 되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네,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체를 채취를 하는 그 의료진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게 조금 더 빨리 좀 나왔더라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스크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된 2주째인데 이 서울시에서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월, 수, 금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100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예. 이게 어떤 형태고 이게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럼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착한 마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마스크 보통 이제 뭐 KF 90, 85 이런 것들은 보건용 마스크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나 다중시설에서 의료진들이라든지 다중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마스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면 마스크를 써도 정 교수님도 그런 얘기 몇 번 하셨는데 면 마스크에서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일반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 본인이 방역용 마스크를 갖고 계신 분이 서울시에 이걸 기부를 하면 대신 면 마스크하고 네. 휴대용 손 소독기를 주는 거예요. 9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예, 예.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이걸 교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정말 방호용 마스크나 방역용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면 마스크하고 손 소독들을 줘서 그걸 가져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그 있고요. 면 마스크는 그 어려운 봉제 네, 공장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한다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봉제 공장도 사실 문을 닫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서 또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일거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시 광화문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또 나왔어요. 예. 아 그래요? 네, 구세군 자선 저는 못 냄비는 보통 연말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마스크를 나오고 있죠. 넣는 거네요. 마스크를 기부하는 거예요, 예. 저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부금을 주로 넣었는데 예. 광화문에 저 큰 자선 냄비가 다시 등장을 해서 저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원들 계시죠. 그다음에 버스 운전사들, 경찰관들, 예.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활동하기 힘드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이렇게 기부하게 하는 그런 행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같이 이겨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행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전에 뭐 실본 본부장도 하셨는데 우리 사회에 저런 거는 정말 어려울 때 저희들 예전에 근무하기 했던 그런 느낌도 저는 방금 받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제가 근무하기 할 때 저도 목걸이 하나 내면서 냈더니 누구는 그걸 왜 내냐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정말 선진 국민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으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사실 한 번도 줄 서서 마스크를 직접 사보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의료기관 마스크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짧게 써서 좀 아껴 쓰고 있거든요. 예. 다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런 일회용 마스크는 기부를 하고 남에게 양보를 하고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면 마스크 안에도 필터를 넣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필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직포, 그런 뭐 바닥 청소하는 부직포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오늘 또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서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 마스크는 정말 건강해서 마스크가 거의 필요 없는데 좀 불안해서 쓰는 분들이 쓰셔야 되고요. 이제 위험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마스크를 쓰셔야 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부직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필터의 특징은 안에서 정전기를 가지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오는 미세먼지 같은 게 정전기에 붙어서 못 들어오게, 바이러스도 약간의 그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성이 없어진다고 치면, 없다든지 있는 걸 없앤다든지 하면 그거는 사실은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상당히 상실한다고 봐야 되죠. 예. 31번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에 그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일에 매달려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성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정은경 본부장 기존에 또 질문 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 정말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고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의료진들의 지금 어려움을 또 중앙 정부 방역 대책의 그 지침에 따라서 의료진들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예전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우리 방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방역 실무는 지금 정경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뭐 정말 잘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분들 잠 못 잡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정책입니다. 예, 방역에는 실무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 부분에서는 뭐 안 됐지만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저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국경을 그렇게 쉽게 닫을 줄은 몰랐습니다. 국경을 닫을 줄은 알았지만 지금 국경 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각 나라들이.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개방하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다 오면은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큰 충격을 우리가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실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네. 병원도 지난번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비를 해서 정말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대구의 그 중환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대한중환자의학협회에서 지금 5명이 내려가서 지금 그 치료를 도울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의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지역사회 전파가 다 됐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좀 더 방역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물론 다 좋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그쪽으로 정책을 조금 더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중환자실에 내려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일부 경증 환자들이 그곳을 좀 비워주고 생활치료센터로 좀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병실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또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도 아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수님께서 또 어느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확진자들은 처음에 우리가 분류하는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분류에 따라서 의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중증으로 안 갈 것 같다 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보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중증으로 갈 그 기미가 보이면 병원서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진단이 되고 4, 5일째에 급속히 악화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해 갖고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미국에서 인공호흡기 숫자에 대해서 국가기밀이라고 그러고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공호흡기 치료한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달면 살아나실 분들이 못 따라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호흡기 숫자가 넉넉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대구엔 인공호흡기 숫자가 부족해서 충분히 갖췄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다른 지방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잘 막아내고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부분 잘 막아낸다면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또 2, 3주 정도는 더 강하게 좀 우리가 좀 긴장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좀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미 대목에서도 정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산발적으로 집단감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든 뭐 아니면 다중시설이든 PC방도 지금 문제고 뭐 일부 클럽들도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건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일들을 자제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동참해 주셔야 되고 지자체든 정부든 우리 개인이든 모두 다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절대로 느슨한 경계 체제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 당국도 나서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국민 모두들도 방역 당국이 요청하는 요청들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받아주시고 또 수용해 주시고 행동에 옮겨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도 뭐. 예, 어려울 때일수록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손 씻기, 그다음에 손 얼굴에 올리지 않기, 그다음에 기침 예절 꼭 지켜주시고요. 방역 당국에는 지금 어차피 계속 경증들은 많지만 앞으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에 방역의 역점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